진짜 복은 어디서 올까요? 덩치 큰 여인 하나가 눈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단 한 사람, 가난한 선비의 어머니만이 그녀를 거두었지요. 신분도 묻지 않고 과거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식솔만 늘었다며 비웃었지만 이 선택 하나가 온 집안의 운명을 바꿉니다. 덩굴째 굴러온 며느리가 어떻게 최고의 복이 되었는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서촌 외곽, 기와커녕 초가 지붕조차 성한 곳이 드문 골목 안쪽에 서문겸이라는 선비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서문겸은 28. 홍기를 한참 넘긴 나이였지요. 그러나 혼처는 중매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문겸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병약한 어머니 박씨 부인과 낡은 집 방 칸, 그리고 여전의 책뿐이었습니다. 서문겸은 과거를 보러 내처로 한양으로 올라갔으나 번번이 방망이질이었습니다. 낙방을 거듭할수록 집안 형편은 더욱 기울었고 혼처를 찾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 선비는 글만 읽다 늙겠구먼. 저 나이에 장가도 못 가니 혈통이 끊기겠어. 그러나 서문겸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책에서만 살았고 세상 일에는 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앞에 앉았고 해가 지면 촛불을 켜고 또 책을 읽었습니다. 밥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대로 먹었고 옷은 어머니가 꺼내주는 대로 입었습니다. 혼인 같은 건 더더욱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만 편찮지 않으시면 그만이지요. 서문겸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또 책장을 넘겼습니다. 동네 안압들이 찾아와 혼처를 권할 때도 서문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장가는 그 후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선비님, 그러다 홍기를 다 놓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혼인은 제게 짐일 뿐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맞아들이면 먹여 살려야 하고 자식이 생기면 책 읽을 시간조차 없어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반면 어머니 박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으나 마음만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그녀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언제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웃이 쌀 한 되를 빌리러 오면 쌀독을 기울여서라도 내주었고 동네 아이가 다쳐서 오면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집에는 하늘도 외면하지 않는 법이란다. 박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좀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뒤에도 가난이 뼈에 사무쳤으나 그녀는 인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동네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존경했습니다. 저 집 부인은 진짜 어지러. 그러나 존경만으로는 약값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박씨 부인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서문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약을 지어야 합니다. 괜찮다. 봄이 오면 나아을 게다. 그러나 봄은 아직 멀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자기에 쌌습니다. 어머님, 무엇을 하십니까? 이웃집에 좀 다녀오마. 이 추운 날씨에 어디를 가시려고요? 옆집 영감이 편찮하더구나. 약 한 첩 쥐어 먹으라고 가져다 주려고 서문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 약재는 어머님 드시라고 마련한 것 아닙니까? 나는 괜찮단다.
저 영감은 혼자 사는 이 더 급하지 않겠느냐. 박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서문겸은 말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눈길을 걸어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창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그게 내가 살아온 길이지. 박씨 부인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 쌓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자신이 베푼 인정이 역같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씨 부인이 이웃집에 약재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창 눈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발밑은 미끄러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 안 계십니까? 박씨 부인이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눈 쌓인 담벽장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덩치가 제법 큰 여인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고급스러웠으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박씨 부인이 여인을 흔들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은 겨우 붙어 있었으나 곧 끊어질 듯 하얗게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겸아, 겸아. 박씨 부인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서문겸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다. 어서 집으로 모셔야 한다. 서문겸은 눈 속에 쓰러진 여인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인의 덩치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 여인은 무슨 소리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망설일 때가 어디 있느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문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발을 어깨에 걸치고 힘껏 일으켰습니다. 여인의 몸은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서문겸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곧 집이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서문겸의 이마에 땀이 맺혔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재빨리 방문을 열었고 서문겸은 여인을 방 안에 눕혔습니다. 어머님,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나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을 구하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박씨 부인은 여인의 옷을 풀고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데웠습니다. 서문겸은 방 한 구석에 서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이목구비는 또렷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천한 신부는 아닌 듯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 추운 밤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을까? 서문겸은 의문이 들었으나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뜨거운 물을 가져와 여인의 손과 발을 녹여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여인의 입술에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다행이다. 숨이 붙어 있구나. 박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여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불을 지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서문겸은 방 밖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던 여인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박씨 부인이 다가가 여인을 진정시켰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어젯밤 눈길에 쓰러져 계시기에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인은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박씨 부인은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오. 기운을 차려야지요. 여인은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여인은 죽을 다 비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다행히 구려. 식욕이 있으니 괜찮을 거요. 여인은 빈 그릇을 내려놓고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박씨라 하오. 그대는요? 저는 연수라 합니다. 연수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성도 본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는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수라는 이름이 참 고우시구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수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연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제 과거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떠나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디를 가시겠어요? 이글 더 머무시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사람 하나 머물 자리는 있습니다. 연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수는 박씨 부인이 마련해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구나. 연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했던 과거, 잃어버린 모든 것, 하지만 연수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 따뜻한 집에서도 쫓겨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룻밤만 더 이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 연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밖에서는 박씨 부인과 서문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여인은 분명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묻지 말 거라.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는 법이란다. 하지만 혹시라도 겸아,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믿어주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 서문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수는 짐을 꾸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빌려준 옷을 개어놓고 방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부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연수가 절을 올리려 하자 박씨 부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몸도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연을 끊었고 친구라 부를 만한 이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부인,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떻게요? 이 추운 겨울에 혼자서 어찌 살아가시겠어요?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수는 눈물이 났으나 참았습니다. 부인께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습니다. 폐를 끼친다니요? 우리 집이 넓지는 않지만 사람 하나 머물 자리는 있소. 연수, 며칠만 더 머물다 가시오. 봄이 오면 그때 가셔도 늦지 않아요. 박씨 부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연수는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저는 연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박씨 부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여기 머물면서 몸이나 추스르시오. 연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은 무슨 절이에요? 어서 들어가요. 아침밥을 먹어야지요. 그날부터 연수는 박씨 부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만 머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수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정말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수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과거의 화려함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이 무거운 몸뚱이와 말 못할 사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밤이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연수는 그 작은 친절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연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이 집의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연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몸이 성치 않은데? 괜찮습니다. 이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연수는 박씨 부인의 손에서 바가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수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솜씨는 보통이 아니구나. 연수의 손은 거칠지 않았으나 일하는 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수의 과거가 궁금했으나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연수는 그날부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수는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말렸으나 연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부인, 그냥 두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직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연수는 빨래도 했고 물도 길어왔습니다. 겨울 우물은 차가웠으나 연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트고 빨개져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녁이면 박씨 부인의 약을 다렸습니다.
약재를 정성껏 다듬고 불을 조절하며 오래 달였습니다. 약이 달여지면 정성껏 그릇에 담아 박씨 부인께 드렸습니다. 연수,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연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연수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무언가 큰 상처를 안고 있구나. 며칠이 지나자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마당은 항상 깨끗했고 부엌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밥은 언제나 따뜻했고 빨래는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서문겸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서문겸은 연수가 빨래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연수는 빨래를 하면서도 자세가 곧았습니다. 허리를 굽히대 등은 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귀족 같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양반집 규수였을 것이다. 서문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연수는 박씨 부인의 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옷을 발견했습니다. 부인, 이 옷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 그건 남편이 입던 옷이란다. 버리려다 그냥 두었지. 연수는 옷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지는 좋았으나 오래되어 낡았습니다. 부인, 제가 손질해도 되겠습니까? 저고리는 뜯어서 다시 지으면 도련님께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네가 바느질을 할 줄 아느냐? 예, 조금은 합니다. 연수는 그날 밤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 조심조심 바늘을 놀렸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했습니다. 서문겸은 방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수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저건 하녀의 바느질이 아니다. 서문겸은 확신했습니다. 연수는 분명 양반집 규수였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서문겸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연수는 깨끗이 손질한 옷을 서문겸에게 건넸습니다. 도련님, 입어보십시오. 서문겸은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옷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바느질은 정교했습니다. 고맙소. 서문겸이 말하자 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이만큼은 해야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서문겸은 책을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그러나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서문겸은 연수를 관찰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연수는 덩치가 컸습니다. 보통 여인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두둑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걸을 때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었고 물건을 다룰 때도 정중했습니다. 어느 날 서문겸은 연수가 박씨 부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인,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 옷을 두껍게 입으셔야 하겠습니다. 괜찮단다. 이 정도면 따뜻해. 아닙니다. 바람이 차니 몸조리를 하셔야 합니다. 연수의 말투는 공손했으나 어딘가 품위가 있었습니다. 하녀가 쓸 법한 낮은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양반집 규수가 어른을 모실 때 쓰는 말투에 가까웠습니다. 서문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녀의 몸은 아니다. 며칠 후 서문겸은 연수가 마당에서 책을 펼쳐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빨래를 널는 중이었는데 마당 한쪽에 놓인 책이 눈에 띈 모양이었습니다. 연수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서문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연수의 눈은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분명 글을 읽고 있었구나. 서문겸은 놀랐습니다. 조선에서 글을 아는 여인은 흔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연수처럼 자연스럽게 책을 넘기는 모습은 글을 배운 지 오래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수는 잠시 책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서문겸은 방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양반가 규수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궁금증이 커졌으나 서문겸은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이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연수는 재빨리 박씨 부인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콜록콜록. 괜찮단다. 연수는 박씨 부인이 등을 쓰다듬으며 물을 떠왔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박씨 부인이 물을 마시자 기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연수는 박씨 부인을 부축해 이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드리며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박씨 부인은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연수야.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서문겸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수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박씨 부인을 걱정하고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문겸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날 밤, 서문겸은 처음으로 연수를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집에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연수는 밤새 박씨 부인 곁을 지켰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리면 다시 덮어드렸고 기침을 하면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연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문겸은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귀한 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집에서 가장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서문겸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글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연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박씨 부인의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서문겸은 걱정이 태산 같았으나 약을 지을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언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괜찮다. 그냥 지나가겠지. 하지만 박씨 부인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연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 연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연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은비녀였습니다. 쓰러졌을 때 머리에 꽂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그 비녀를 품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서문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연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은비녀를 팔았습니다. 비녀는 제법값이 나갔습니다. 연수는 그 돈으로 약재를 샀습니다. 박씨 부인께 필요한 약재를 모두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곧바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약재를 다듬고 불을 조절하며 오래 다렸습니다. 약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연수야, 이 약재는 어디서 났느냐? 제가 조금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연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녀를 팔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달인 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한 모금 마셔 보았습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박씨 부인은 약을 받아 마셔보았습니다. 쓰디 쓴 약이었으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서문겸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수가 약을 먼저 맛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구나. 그날 밤 연수는 또다시 박씨 부인 곁을 지켰습니다. 약 기운이 돌아 박씨 부인이 잠들자 연수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 구석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녘 박씨 부인이 깨어났습니다. 연수야, 아직도 깨어 있느냐? 예, 부인. 괜찮으십니까? 많이 나아진 것 같구나. 네, 덕분입니다.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박씨 부인은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수야,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연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인. 이 어미는 내가 고맙단다. 연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여기는 내 집이나 다름없단다. 서문겸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저렇게 정성껏 모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달도 저 정도는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서문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연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서문겸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수를 단순한 손님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박씨 부인의 병세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약 덕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수에게 물었습니다. 연수야, 너는 어디서 약재를 구했느냐? 연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물건을 팔았습니다. 무슨 물건이냐? 비녀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비녀라니? 그건 내게 소중한 물건이었을 텐데. 아닙니다. 부인께서 더 소중합니다. 박씨 부인은 연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연수야. 정말 고맙구나. 서문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연수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것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말입니다. 서문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연수에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일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서문겸을 불렀습니다. 겸아,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님? 연수 말이다. 서문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수가. 어찌 되었습니까? 저 아이를 내 처시로 삼으면 어떻겠느냐? 서문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이 틀렸느냐? 저 아이는 착하고 부지런하고 효성도 지극하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서문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연수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이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연수는 저보다 신분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사람됨이 중요하지. 하지만 겸아, 어미는 내가 혼자 남겨질까 걱정이란다. 저 아이라면 내 곁을 잘 지켜줄 것 같구나. 서문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연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같은 무능한 선비가 연수를 아내로 맞을 자격이 있을까요? 며칠 동안 서문겸은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문겸은 연수가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수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문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도 외로운가 보다. 서문겸은 용기를 내어 연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수 씨, 연수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웬 일이십니까? 할 말이 있어 서문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수 씨, 나와 혼인하지 않겠소? 연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무능하오. 과거에도 번번이 떨어지는 무능한 선비이지요. 서문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연수 씨를 당신을 보살피고 싶소. 연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련님,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묻지 않겠소.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하고 싶소. 연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다니? 과거도 묻지 않고, 신분도 따지지 않고 말입니다. 도련님, 저는 무거운 몸입니다. 상관없소. 저는 과거를 말할 수 없습니다. 괜찮소.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서문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보았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연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잘하겠습니다. 서문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마음은 통했습니다. 며칠 후 박씨 부인의 주선으로 소박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혼례복도, 잔치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연수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서문겸은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손이었으나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문겸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 연수도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구나. 밤은 깊어갔고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작은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결혼 소식은 금방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비가 장가를 갔다던데. 그래. 그것도 어디서 주워온 여자랑 말이야. 봤어? 그 부인 덩치 좀 봐. 쌀이 텅텅 비겠어. 과거도 못 붙은 주제에 저런 식구를 늘리다니. 마을 우물가에서 안압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신분도 모르잖아. 어디서 굴러온 건지. 그러게 말이야. 혹시 도망친 건 아닐까?
쯧쯧. 불쌍한 박씨 부인. 저런 며느리를 얻다니. 연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래를 하러 오물가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것이었습니다. 안압들은 연수를 보자 입을 다물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연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길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조용히 부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으나 참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이 집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서문겸이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연수. 예. 서방님. 오늘 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소. 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바람 같은 것이요. 하지만 제가 이 집의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서문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 집의 기둥이요. 연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동네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저 선비님, 대개 부인이 제법 먹는다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쌀이 많이 드나 보더군. 쌀이 금방 비었다며 서문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장님, 제 부인이 먹는 것이 남에게 무슨 폐를 끼쳤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부인은 이 집의 모든 일을 도맡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지요. 먹는 것만큼 일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장은 당황했습니다. 저 선비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 집살은 저희가 먹는 것입니다. 남이 참견할 일이 아니지요. 서문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서문겸이 처음으로 강하게 나섰습니다. 이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래.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 잘 살게나. 이장이 돌아간 후 연수는 서문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방님. 괜찮소. 다시는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하겠소. 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날부터 연수는 밥을 적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식사량이 많았으나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걱정했습니다. 연수야, 왜 밥을 안 먹느냐? 배가 부릅니다. 어머님, 거짓말 마라. 내가 원래 얼마나 먹는지 내가 모르겠느냐? 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집안에 쌀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박씨 부인은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마라. 네가 먹는 만큼 일하지 않느냐? 하지만 연수야, 사람은 먹어야 일할 힘이 생기는 법이란다. 하지만 연수는 여전히 밥을 적게 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연수가 우물가에 갔을 때였습니다. 한 안앞이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어머, 저기 서선비님 부인 온다. 쌀 비오는 부인 다른 안압들도 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 덩치 좀 봐. 한 사람 먹을 걸 세 사람이 먹겠네? 서선비가 과거 붓기는 글렀어. 쌀 사는데 돈 다 들겠지 뭐. 연수는 물동이를 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한 안압이 일부러 발을 걸었습니다. 연수는 비틀거렸으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꽉 잡고 버텼습니다. 어머, 넘어지지도 않네. 역시 덩치가 크니까 안압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연수는 참았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문겸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아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문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과거에만 붙는다면? 하지만 과거는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연수의 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많습니다. 안키는 내가 일하는 걸 보면 이것도 모자를 반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박씨 부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집살은 우리가 먹는 거란다. 연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몸이 아직 온전치 않았으나 할 말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예상대로 안압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박씨 부인께서 오시네. 안압들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다가가 우물가에 섰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오. 안압들은 수근거리며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연수 말이요. 안압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말들이 많다더군요. 한 안압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사실이지요. 우리 며느리는 밥을 많이 먹습니다. 박씨 부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일하는지 아십니까? 안압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지요. 낮에는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내 약을 다립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는 먹는 만큼 일합니다. 아니,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지요. 한 안압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박씨 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은 일하려면 먹어야 합니다. 제 며느리가 게으르게 먹기만 한다면 모를까? 온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데 밥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합니까? 안압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박씨 부인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우리 집살은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남의 집살독을 들여다보며 이러쿵저러쿵 말할 일이 아니지요. 부인, 그게 아니라 제 며느리가 신분이 불분명하다고도 하더군요. 박씨 부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 대미가 중요하지. 제 며느리는 효성스럽고 부지런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물가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며느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제 며느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이 늙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안압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물동이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수는 대문 앞에서 박씨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연수는 눈물을 흘리며 박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몸도 성치 않으신데. 연수야, 박씨 부인은 연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 며느리는 내가 지킨다.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연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씨 부인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씨 부인은 연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너는 이제 이 집 사람이란다. 그날 밤, 연수는 처음으로 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 서문겸도 빙긋이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우물가에서 큰 일을 하셨다던데요? 할 말을 했을 뿐이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연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란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지. 그날 밤, 작은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으나 집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연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이구나. 연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어떤 일이 닥쳐도 말입니다.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일갈 이후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마음 편히 집안일을 했고 서문겸은 과거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서문겸에게 관아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서문겸을 찾는다. 서문겸은 이상하게 여기며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가에는 이미 몇몇 관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문겸이 왔는가? 예, 소인입니다. 내가 지난달 김진사 댁에 토지 문서를 작성했느냐? 서문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사께서 부탁하셔서 대필해드렸습니다. 그 문서에 문제가 있다. 서문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위조라니요? 저는 김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성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서문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김진사께서. 증거가 있느냐? 서문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진사와 단둘이 만나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서문겸, 너를 문서 위조 혐의로 구금한다.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서문겸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옥에 갇힌 서문겸은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김진사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거지. 서문겸은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김진사가 찾아와 토지 문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서선비, 글씨가 좋으니 부탁하네. 서문겸은 흔쾌히 승낙했고 김진사가 불러주는 대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조 문서였다니? 내가 이용당한 것인가? 서문겸은 절망했습니다. 집에서는 연수와 박씨 부인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서방님이 옥에 갇혔다고요? 그렇다더구나. 문서 위조 혐의라던데. 박씨 부인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연수는 즉시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니 면회 불가요. 제발, 잠깐만이라도. 안 된다고 했소. 연수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박씨 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어찌 해야 합니까? 송사를 해야 한다. 억울함을 풀어야지. 송사에는 돈이 많이 든다던데요.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적지 않은 돈이 들 것이다. 두 사람은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팔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책은 서문겸의 유일한 재산이라 팔 수 없었고
집기는 낡아서 값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언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연수는 그렇게 말했으나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옥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송사 비용과 약값을 마련하지 못하면 형이 확정될 것이다. 연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씨 부인도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겸이가 억울하게 벌을 받으면 어쩌나. 박씨 부인은 기침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수는 박씨 부인을 부축하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서방님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을 구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연수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집안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가에서 구휼미를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쌀을 나누어 주겠다. 동네 사람들은 기뻐하며 쌀을 받아갔습니다. 연수도 쌀을 받았습니다. 한 섬이나 되는 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쌀독에 쌀을 부었습니다. 쌀이 넘칠 듯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쌀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연수는 곧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쌀은 있으나 돈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시장에 나간 연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쌀값이 폭락한 것입니다. 쌀 싸요. 한 대에 10푼. 이리 오시오. 더 싸게 드리겠소. 쌀 파는 사람은 많았으나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관에 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수는 한 쌀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쌀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섬에 겨우 100냥도 안 돼요. 예전 같으면 300냥은 받았을 텐데 연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냥으로는 송사비용도 약값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쌀값이 형편없습니다. 그렇겠구나. 모두가 쌀을 받았으니 팔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송사비용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약도 마찬가지고요.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문제로구나. 연수는 쌀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쌀은 넘쳐났으나 그것을 돈으로 바꿀 방법이 없었습니다. 쌀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없으면 소용없구나. 연수는 며칠 동안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쌀을 팔아보려 했으나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물물 교환을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가 쌀을 가지고 있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수는 부엌에 앉아 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쌀을 어떻게든 돈으로 바꿔야 한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이었습니다. 연수가 아직 부잣집 규수였을 때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떡이었다. 연수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제사에, 잔치에, 혼례에 떡은 필수였습니다. 아무리 쌀이 많아도 떡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 떡을 만들어 팔면 되지 않을까? 연수는 다음날 아침 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떡을 만들어 팔아볼까 합니다. 박씨 부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떡을? 네가 떡을 만들 줄 아느냐? 예. 조금은 할 줄 압니다. 사실, 연수는 떡을 잘 만들었습니다. 부잣집 규수 시절, 잔치 때마다 떡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손재주도 좋았고 맛을 보는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연수야, 지금 쌀이 남아도는데 누가 떡을 사겠느냐? 박씨 부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쌀이 흔한 시기에
누가 돈 주고 떡을 사겠습니까? 하지만 연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장터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사찰과 관청, 양반집 제사에 납품하려 합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곳에서 살까? 아마도 살 것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떡이 필요하니까요. 연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사상에는 반드시 떡이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쌀이 흔해도 제사떡은 정성껏 만든 것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반집이나 관청, 사찰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팔면 된다 연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연수는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서문겸의 아내 연수입니다. 문이 열리고 안앞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떡시루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앞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떡시루요? 무슨 일에 쓰시게요? 떡을 만들어 합니다. 안앞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떡을 파신다고요? 지금 이 시기예요? 예. 안앞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부인,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쌀이 남아도는데 누가 떡을 사겠어요? 그래도 해보려 합니다. 안앞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옥에 갇혀서 정신이 나갔나 보네. 떡시루는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연수는 한숨을 쉬고 다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떡을 판다고요? 하! 웃기는 소리 하시네. 쌀이 남아도는데 떡이라니? 미친 짓 아닙니까? 우리 떡시루 망가뜨릴 셈입니까? 안 됩니다. 연수는 여러 집을 돌아다녔으나 아무도 떡시루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들었어? 서선비의 부인이 떡 장사를 한다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쌀이 헐값인데 누가 떡을 사? 남편 잃고 정신 나간 거 아닐까? 저 덩치로 떡이나 만들겠다니. 먹기만 하더니 이제 팔겠다는. 거야. 안압들은 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연수는 그 소리를 들었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 연수는 집으로 돌아와 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떡시루를 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지? 예, 하지만 괜찮습니다. 연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님, 떡시루를 사야겠습니다. 뭘로 사겠느냐? 돈이 없는데 연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옷을 팔겠습니다. 연수는 쓰러졌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꺼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고급 옷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습니다. 연수야, 그건 괜찮습니다. 어머님. 옷은 다시 마련할 수 있지만 서방님을 구할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연수는 옷을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헌옷 장수에게 팔았습니다. 이 옷이면 제법 값이 나가겠는데요. 헌옷 장수는 옷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비단이요. 70냥 드리겠소. 연수는 그 돈으로 떡시루와 떡 만드는 도구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연수야, 정말 괜찮겠느냐? 어머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연수는 그날 밤부터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불리고 방아를 찧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으나 연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첫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절편과 고소한 인절미였습니다. 연수는 떡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연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기, 떡 파는 부인 간다. 쌀이 남아도는데 떡이라니? 하나도 못 팔걸. 저 무거운 몸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웃기는 일이야. 연수는 그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낸다. 연수는 바구니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마을 근처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사찰문 앞에서 연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연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스님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떡을 납품하고 싶어 왔습니다. 스님은 바구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떡이라. 우리 절은 가난해서 떡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스님, 다음 주가 초하루 아닙니까? 불공의 떡이 필요하실 겁니다.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 번만 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가겠습니다. 연수는 절편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받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의거. 맛이 일품이군요. 감사합니다. 쌀은 어떤 것을 쓰셨습니까? 관에서 받은 구휼미입니다. 하지만 정성껏 골라서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절편 10개만 주십시오. 연수는 기뻐하며 떡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은 돈 대신 쌀과 나무를 주었습니다. 돈이 없어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수는 첫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으나 큰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양반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떡을 납품하러 왔습니다. 제사에 쓰실 떡이 필요하지 않으신지요? 하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은 직접 떡을 만든다. 문이 닫혔습니다. 연수는 실망했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집, 또 다음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 문전박대를 당했으나 가끔 사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배가 저물 무렵 연수는 바구니가 거의 빈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연수야, 어떻게 되었느냐? 조금 팔았습니다. 어머님, 정말이냐? 연수는 받아온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쌀, 나물, 그리고 약간의 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시작입니다. 박씨 부인은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연수야. 그날 밤, 연수는 다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절미도 만들고 송편도 만들었습니다. 밤새 불을 지피고 쌀을 찧었습니다. 손은 아팠으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서선비의 부인이 만든 떡이 맛있다던데. 정말? 나도 한번 사볼까? 제사떡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연수는 매일 새벽부터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사찰과 양반집을 돌며 납품했습니다.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걷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연수야,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 연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내가 많이 먹는다고 비웃었지. 나도 궁금했단다. 연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예전에 상단집 규수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구나. 아버지는 큰 상단을 운영하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떡과 음식 맛을 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연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상단에서는 제사떡, 잔치떡을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떡들의 맛을 보며 배합을 확인했지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된 것이냐? 예, 하루에도 수십 가지 떡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었고, 몸도 커졌습니다. 연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탐식해서 뚱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그 덕분에 지금 떡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연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전에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몸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이 몸이, 이 경험이 서방님을 구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박씨 부인은 연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정말 착한 아이야. 그날 밤, 연수는 다시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쌀을 고르는 것부터 불 조절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느끼는 맛 모든 것이 예전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서방님을 구한다. 연수는 그렇게 다짐하며 밤을 지샜습니다. 며칠 후, 연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파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쌀이 흔한 시기에 일반 백성들은 떡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떡이 꼭 필요한 곳을 찾아야 한다. 연수는 생각했습니다. 제사, 잔치, 불공. 이런 곳에는 반드시 떡이 필요했다. 아무리 쌀이 흔해도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는 정성껏 만든 떡을 써야 했다. 연수는 다음 날부터 사찰과 양반집, 관청을 돌며 떡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기도 했으나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찾았습니다. 이 떡 맛이 일품이군. 제사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큰 사찰에서 정기 주문이 들어왔고 양반집 대감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관청에서도 잔치 때마다 연수의 떡을 찾았습니다. 연수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떡을 만들고 낮에는 납품을 다녔습니다.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아팠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상자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연수야. 하지만 연수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납품을 다니며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혹시 서문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큰 양반집에 떡을 납품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주방에서 하인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댁, 요즘 큰 땅을 샀다던데. 그 양반, 어디서 그런 돈이 났대. 토지 문서를 조작해서 남의 땅을 빼앗았다는 소문도 있어. 연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김진사. 바로 서방님을 모함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연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진사 댁이 어디 있습니까? 남촌 큰 기와집이지. 왜 그러시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연수는 그날 떡 납품을 마치고 김진사댁 근처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기와집이었고 하인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서방님을 이용해서 불을 쌓았구나. 연수는 며칠 동안 김진사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김진사가 자주 기생집에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말을 흘릴 수도 있겠구나. 연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수는 떡 장사를 계속하면서도 김진사를 주시했습니다. 며칠을 관찰한 끝에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김진사에게 신복 하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그 하인을 찾아냈습니다. 최서방이라 불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연수는 최서방이 혼자 시장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수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최서방님이 아니십니까? 최서방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시오? 떡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대감댁의 떡을 납품할 수 있을까요? 최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은 필요 없어. 한 번만 맛을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연수는 준비해 온 떡을 내밀었습니다. 최서방은 마지못해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맛이 좋은데? 며칠 후 최서방이 다시 연수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주인 양반께서 떡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소. 앞으로 우리 집에 납품해 주시오. 연수는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연수는 김진사댁에게 정기적으로 떡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떡을 가져갈 때마다 최서방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떡 이야기,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최서방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떡이 정말 맛있소. 우리 주인 양반도 매번 칭찬하시네. 감사합니다. 최서방님 덕분입니다. 어느 날 연수는 떡을 납품하러 갔다가 최서방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서방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최서방의 눈은 붉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연수는 우물가에서 다른 하인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서방 내 아들이 심하게 앓는다던데. 그래? 열병에 걸렸다지. 약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대. 주인 양반한테 부탁했대. 했지. 근데 냉정하게 거절당했어. 자기 일도 바쁜데 하인 자식까지 신경 쓸 수 없다고. 연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연수는 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최서방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불쌍한 일이로구나. 김진사는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양반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연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연수는 떡을 들고 최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최서방님, 이 떡 좀 드십시오. 부인, 고맙소. 그런데 아드님이 편찮으시다던데요. 최서방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 열병에 걸렸습니다. 약을 써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0냥이면 될 텐데. 제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연수는 품에서 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떡 장사로 번 돈이었습니다. 이걸 쓰십시오. 최서방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괜찮습니다. 아드님이 먼저입니다. 부인.
저는 부인께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드님을 살리십시오. 최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습니다. 부인,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최서방의 아들은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최서방은 연수를 찾아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죽었을 겁니다. 다행입니다. 아드님이 나으셨다니 최서방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냥 아드님께서 건강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 연수는 박씨 부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연수야, 혹시 최서방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서방은 김진사의 신복이니 혹시 겸하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연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물어는 보되, 강요하지는 마라. 그 사람도 입장이 있을 테니? 알겠습니다, 어머님. 며칠 후, 연수는 떡을 납품하러 갔습니다. 최서방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부인, 오늘도 좋은 떡을 가져오셨군요? 최서방님,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연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문겸이라는 선비를 아십니까? 최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문겸.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 남편입니다. 최서방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인의 남편이라고요? 예.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문서 위조 혐의로요. 최서방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부인께서 저를 도와주신 건?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 접근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부인,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최서방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 혹시 제게 무언가 알고 있는지 물으려고. 예, 혹시 그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서방님도 입장이 있으실 테니까요. 최서방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사실은 저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연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최서방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인 양반께 차를 드리러 사랑채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 양반께서 혼자 문서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문서를요? 예, 서문겸 선비님께서 작성하신 문서였습니다. 주인 양반께서는 내용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연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원본 문서는? 주인 양반께서 제게 간수하라고 주셨습니다. 증거를 없애라는 뜻이었지만 저는 참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최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은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언젠가는 이 문서가 쓰일 날이 올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최서방님. 부인, 사실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데 제가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요. 최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있었고. 비겁한 변명이지만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연수는 최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최서방님도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진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최서방은 연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인 양반은 제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외면했지만 부인께서는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최서방님. 부인.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문서도 드리겠습니다. 최서방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서문겸 선비님께서 처음 작성하신 원본입니다.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이제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인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겠습니다. 연수는 눈물을 흘리며 최서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관 앞에 김진사와 서문겸이 나란히 섰습니다. 연수는 최서방, 박씨 부인과 함께 섰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재심을 요청했다는데 무슨 증거가 있느냐? 연수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원본 문서입니다. 재판관은 문서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에 제출된 위조 문서와 비교했습니다. 내용이 다르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최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김진사는 최서방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서방. 내가 감히.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증인. 알고 있는 말을 말하라. 최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그날 밤 주인 양반께 차를 드리러 사랑채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 양반께서 문서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무슨 문서냐? 서문겸 선비님께서 작성하신 토지 문서였습니다. 주인 양반께서는 내용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재판관은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 양반께서는 원본 문서를 제게 주시며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증거를 없애라는 뜻이었습니다. 네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느냐? 예의 소인은 참아 버릴 수가 없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진사, 이게 사실이냐? 김진사가 최서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주인을 배신하느냐? 최서방은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배신이라뇨? 나리께서 먼저 무고한 사람을 배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외면하셨습니다. 그건. 하지만 서문겸 선비님의 부인께서는 조건 없이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 진짜 사람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재판관은 책상을 쳤습니다. 김진사. 네가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인의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외면했구나. 재판관님, 용서할 수 없다. 서문겸은 무죄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잡혀갔습니다. 서문겸은 풀려났습니다. 연수는 달려가 서문겸을 부축했습니다. 서방님, 서문겸은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연수, 당신이 나를 구했소. 박씨 부인도 달려왔습니다. 겸아,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연수는 최서방에게 다가가 깊이 절했습니다. 최서방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서방은 연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부인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며칠 후 최서방이 서문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부인, 찾아뵙겠습니다. 최서방님. 어서 오십시오. 최서방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진사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갈 곳이 없는데. 혹시 이 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품삯은 적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서문겸은 박씨 부인과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최서방님,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넉넉한 품삯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일할 곳만 있으면 됩니다. 연수가 말했습니다. 최서방님,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지요. 가족처럼요. 최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최서방은 서문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연수의 떡 장사도 도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으나 이제는 4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선비댁이 복을 받았어. 떡 장사도 잘 되고 일손도 생기고. 역시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 하늘이 돕는구나. 그날 밤 4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문겸이 말했습니다. 연수,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소. 박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가 연수를 구한 게 아니라 연수가 우리를 구한 거였구나. 덩굴째 굴러온 복덩이였어. 연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서방도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 덕분에 사람다운 삶을 찾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으나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으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서문겸이 돌아온 후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연수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안앞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저번에는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연수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연수의 떡을 사러 왔습니다. 연수의 떡 장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서문겸은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큰 양반집 대감이 책도 빌려주었고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성비, 이번에는 꼭 급제하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감 마님 연수는 서문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서문겸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연수와 박씨 부인, 최서방은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방을 보러 갔습니다. 서문겸은 방을 살펴보다가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장원급제였습니다. 장원이요. 장원급제했소. 연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최서방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서문겸은 궁궐로 들어가 임금을 아련했고 형조의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문겸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축하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축하했고 연수는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서문겸 선비댁이 맞습니까? 연수가 문을 열자 늙은 상인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은 연수를 보더니 눈이 거졌습니다. 연수. 연수야. 나다. 아버지란다. 연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나와 노인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에 앉은 노인은 연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아버지는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이야기가 길단다.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 나는 관의 도움을 청했어. 자기를 당한 사실을 밝히려고 말이다. 그래서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단다. 사기꾼이 잡혔고 내 재산도 돌려받았어. 상단도 다시 일으켰지. 노인은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를 찾기 시작했단다. 한양 곳곳을 수소문했어. 외동딸을 잃어버렸다고. 아버지. 그러다가 서문겸 선비가 장원 급제했다는 소문을 들었지. 그 선비의 부인이 떡을 아주 잘 만든다더구나. 노인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왔는데 정말 내 딸이 있구나. 연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단다.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연수는 우리 집의 복입니다. 노인은 박씨 부인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부인, 제 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연수가 우리 집을 살렸습니다. 서문겸도 인사했습니다. 장인 어른,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야. 내가 영광이지. 장원 급제를 축하하네.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수야, 상단 일도 함께하자. 네가 만든 떡이면 한양 최고가 될 게 뻔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서방님, 아이가 생겼습니다. 서문겸은 기뻐하며 연수를 안았습니다. 박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10달이 지났습니다. 연수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통통하고 건강했습니다. 정말 건강한 아기입니다. 산파가 감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손주를 안고 기뻐했습니다. 연수 닮았구나. 밥 잘 먹을 것 같아. 어머님, 그게 좋은 거란다. 밥 잘 먹어야 건강하지. 서문겸이 말했습니다. 이름을 설아라고 지으면 어떨까? 눈처럼 맑고 깨끗하라는 뜻이요. 좋습니다. 서방님. 연수의 아버지도 찾아와 손녀를 보았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건강하구나. 연수 어릴 때 똑같네. 설라는 정말 밥을 잘 먹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르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박씨 부인은 설아를 안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손주 보기에 얼마나 예쁜지 사람들도 설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복스럽게 생겼네요. 어머니 닮아서 건강하겠어요? 그래야지. 건강한 게 최고야. 이제 아무도 많이 먹는 것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라는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떡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할머니를 따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설아가 참 착하구나. 서문겸은 형조에서 성실히 일했고 나중에는 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연수는 아버지와 함께 떡상단을 키웠습니다. 복덕상단이라는 이름으로 한양에서 제일 큰 떡상단이 되었습니다. 궁궐에서도 정기적으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손주 설아를 키우는 기쁨이 컸습니다. 설아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해 줄까? 좋아요, 할머니. 옛날 옛적, 눈 내리는 밤에 할머니가 한 여인을 만났단다. 그게 엄마예요? 그래. 내 엄마는 덩굴째 굴러온 복덩이였어. 최서방은 복덕상단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 상단이를 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박씨 부인, 서문겸, 연수, 설아, 연수의 아버지, 최서방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수야, 그날 밤 내가 눈길에 쓰러져 있던 게 엊그제 같구나. 저도 기억합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지요?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네가 우리를 구한 거야. 설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밥 많이 먹으면 복 받을까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설아.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자라는 게 바로 복이란다. 서문겸이 말했습니다. 연수, 당신은 정말 덩굴째 굴러온 복이었소. 연수의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는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딸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구나. 최서방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 집 덕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연수는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야말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집이, 이 가족이 저의 복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옛적, 한선비 어머니가 눈 내리는 밤 한 여인을 구했다네. 덩치 큰 여인이었지. 사람들은 비웃었어. 하지만 그 여인은 복덩이였어. 떡을 만들어 집안을 일으켰고 남편을 구했지. 남편은 장원 급제했고 여인은 한양 최고의 떡장인이 되었다지. 맞아. 딸도 나왔는데 그 딸도 어머니처럼 건강하고 예쁘대. 밥 잘 먹는 게 복이래. 그래. 사람을 귀히 여기면 복이 온다더라.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덩굴째 굴러온 복덩이 며느리의 이야기. 사람을 귀히 여긴 집에 찾아온 복의 이야기. 그리고 그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